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뭉치, 이게 다 에밀리 브론테의 단 하나뿐인 소설, 폭풍의 언덕에 대한 것들입니다. 보니까 독서신문 기사도 있고 개인 블로그 분석글, 또 해외 레딧 독자들의 아주 열등 토론 내용, 등장인물 관계도에 영화 정보까지 정말 다양하게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소설이 왜 그냥 고전 로맨스 이 한마디로 딱 정의되지 않는지, 어떻게 170년 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때로는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는지 그 아주 복잡한 매력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에밀리 브론테의 유일한 소설인데 나왔을 때는 언니 샬럿의 제인 에어랑은 완전 딴판으로 혹평을 받았다는 거. 이거부터 벌써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시작부터 이야깃거리가 많은 작품이죠. 자, 그럼 이 매혹적이면서도 문제적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독서신문 기사를 딱 보니까요.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네요. 네. 구조가 복잡하다, 내용이 비도덕적이다. 당시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맞아요. 특히 언니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가 그때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더 좀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네, 그 이윤을 좀 더 이렇게 파고들면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그 엄격했던 도덕률하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정적인 사랑, 증오, 아주 지독한 복수심, 병적인 집착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거친 면들을 전혀 미화하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줬으니까요. 날 것 그대로. 네, 한 블로그 분석글이나 레딧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당시 독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충격, 공포 이랬을 겁니다. 심지어 한 리뷰에서는 저속한 타락과 부자연스러운 공포의 조합이다 이렇게 혹평하면서 아니 작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쓰고도 제정신으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아주 와, 제정신이냐는 말까지요? 네 원색적인 비난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난이었네요. 그런 호평 속에서 작가는 대체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니까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좀 흘러서 뭔가 달라졌던 걸까요? 그렇죠. 에밀리 브론테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거의 반세기가 흐른 뒤에야 제대로 된 문학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반세기나 지나서요? 네, 독서신문 기사에도 나오지만 셰익스피어 비극에 버금간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영문학 3대 비극으로 꼽히고 또 서머셋 mom을 선정한 세계 10대 소설에도 포함됐죠.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시대적 관점이 변하고 또 그 깊이를 이해하는 독자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그 논란의 중심인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소설은 로그우드라는 인물이 워더링 하이츠 저택에 세를 들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집주인 휘스클리프한테 좀 냉대를 받지만 호기심에 다시 찾아갔다가 폭설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정부 넬리딘을 만나서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액자식 구성이에요. 네, 넬리가 중요한 화자죠. 그렇죠. 언쇼 가문, 린튼 가문, 그리고 어느 날 언쇼 씨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아이 히스클리프.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막 펼쳐지죠. 캐서린 언쇼랑 히스클리프 사이에 뭔가 운명적인 이끌림이 있는데 근데 캐서린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에드거 린턴이랑 결혼을 해요. 네, 그게 비극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고 버려진 히스클리프가 복수를 다짐하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면서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그리고 인물 관계도 보니까 캐서린 이름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헷갈리죠. 그래서 레딧 사용자들 말처럼 아니 대체 어느 캐서린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게 된다는 불평도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그냥 비극적이지만 위대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걸로 기대를 하고 펼쳐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레딧의 한 사용자가 진짜 정확하게 짚었더라고요. 로맨스 소설인 줄 알고 읽기 시작했다가 등장인물 대부분이 너무 끔찍하고 특히 히스클리프 같은 인물한테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서 충격받는다? 이런 거죠. 공감이 안 된다. 네. 사실 이야기는 낭만적인 사랑 이런 거보다는 어릴 때 겪은 학대나 트라우마가 한 인간을 어떻게 막 뒤틀어 놓고 그 상처가 복수나 집착이라는 아주 파괴적인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 이런 걸 탐구하는 데 훨씬 가깝습니다. 복수의 대물림.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에밀리 브론테가 인간 내면의 그 격렬한 감정들 있잖아요. 특히 그게 사회적인 제약이나 계급의 벽 이런 거에 부딪혔을 때 터져나오는 파괴적인 에너지. 이걸 조금 더 숨기거나 순화하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딱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빅토리아 시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점잖고 교양 있는 모습과는 완전 반대죠. 길들여지지 않은 완초적인 본성을 그냥 그대로 까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등장인물들에 대한 호불호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네, 아주 그렇죠. 레딧 토론 보니까 캐서린이랑 히스클리프를 솔직히 마약 중독자 커플 같다. 아니면 등장인물 전부 다 짜증난다.
이런 식의 아주 격한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하하, 네. 캐릭터들한테 전혀 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점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 인물들은 애초에 독자한테 사랑받기라고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의도적으로요? 네. 의도적으로 결함이 많고 때로는 좀 혐오스럽게까지 그려져요. 당시 사회가 강요했던 그런 도덕적인 가면을 벗어던진 날 것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히스클리프는 그 복잡성의 진짜 정점에 있어요. 그는 분명히 힌들리의 그 잔인한 학대, 또 사회적 편견의 피해자잖아요. 네, 그렇죠. 어릴 때 힘들었죠. 근데 동시에 그 상처를 몇 배로 되갚는 가해자가 되죠. 그러니까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아주 모호한,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단순한 악당은 아니군요. 그쵸. 그냥 악당으로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낭만적인 반항아로 미화할 수도 없는 거죠. 그의 그 불분명한 출신 배경, 원작에서는 뭐 집시 아이로 암시되는데 영화에서는 흑인 배우가 연기하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2011년 영화가 그랬죠. 네. 그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도 그의 어떤 타자성 그리고 복합적인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물들이 막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조차 어쩌면 작가가 의도한 효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암울한 이야기 속에서 혹시 희망의 실마리 같은 건 전혀 없는 걸까요? 레디 프롬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들도 간혹 있던데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정부 넬리딘. 물론 그녀의 주관이 개입된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런 비판도 있죠. 그래도 이 격동의 사건들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잖아요. 또 2세대 인물인 젊은 캐서린 린튼이나 그 히스클리프의 학대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결국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헤어튼 언쇼 같은 인물들. 아, 헤어튼. 네, 이런 인물들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심지어 히스클리프와의 그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탈출한 이사베라 린튼을 좀 주체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재평가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흥미로웠어요. 오, 이사벨라를요? 네, 이런 요소들을 보면 소설이 그냥 완전한 절망만 그리는 건 아니고 파괴와 상처 속에서도 회복이나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영국 요크셔의 그 황량한 황무지.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배경이 정말 중요하죠. 언더그레에 있는 외딴 워더링 아이츠랑 계곡 아래 좀 번듯해 보이는 드러시 크로스 그레인지. 이 두 공간의 대비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맞아요. 대비가 확실하죠. 제가 흥미롭게 본 독서신문 기사에서는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의 해석을 인용했던데 자연은 아름답지만 잔혹하고 이기적이며 파괴적이다. 히스클리프는 바로 그 자연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네, 레딧에서도 이 거칠고 고립된 자연 묘사가 정말 인상 깊었다거나 그 황무지의 쓸쓸하면서도 강렬한 분위기에 매료됐다는 댓글들을 봤어요. 진짜 자연 자체가 또 하나의 주인공처럼 등장인물들의 그 격정적인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소설의 핵심 주제들을 한번 엮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집착의 그 위험한 경계, 네. 그리고 복수의 파괴적인 연쇄작용, 또 견고한 사회 계급의 벽과 그로 인한 좌절, 거친 자연, 즉 워더링 하이츠로 대표되는 그것과 문명화된 사회, 드러시 크로스 그레인지의 충돌,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는 학대의 트라우마,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영혼의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에 대한 갈망. 네, 특히 에밀리 브론테 자신의 시에서도 이런 얽매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녀의 시 늙은 금욕주의자의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 내가 기도한다면 나의 유일한 기도는 지금의 내 심장을 그대로 두고 내게 자유를 달라는 그 말. 와, 이게 소설 속 인물들의 그 답답한 운명과도 깊이 공명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정말 딱 들어맞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 소설은 당대의 그 엄격한 사회 규범이나 위선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빅토리아 시대가 억압하고 외면하려고 했던 인간의 어둡고 원초적인 본성을 탐구한 정말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주제랑 강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폭풍의 언덕은 진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독서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2년 기준으로 이미 9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고 TV나 라디오국까지 합치면 44번이나 리메이크 됐다고 하니 와,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에요. 그렇죠. 44번이면 정말 꾸준히 사랑받는 거죠. 특히 2011년에 안드레 아놀드 감독이 만든 영화는 여러모로 좀 화제가 됐었죠. 네, 그 영화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히즈클리프 역에 처음으로 흑응듀, 제임스 하우슨을 캐스팅해서
인종이나 계급, 타자성이라는 원작의 주제를 더 부각시켰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네, 그 캐스팅이 파격적이었죠. 또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거의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에 막 바람소리, 안개, 축축한 대지 같은 자연의 소리나 이미지 이런 걸로 인물들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한 시도가 되게 돋보였어요. 맞아요. 대사가 정말 적었죠. 분위기로 말하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4:3 화면 비율도 뭔가 답답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줬고요. 이런 각색들을 보면 원작을 어떻게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사례 같아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불려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소설 자체가 품고 있는 그 원초적인 감정의 힘? 원초적인 힘? 네. 그리고 선악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인물들의 복잡성, 모호함, 그리고 사랑, 증오, 복수, 계급, 운명,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시대나 문화를 넘어서 공명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이면서도 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청취자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17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강렬한, 때로는 좀 불편하기까지 한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인생책으로 꼽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끔찍한 이야기로 기억될까요? 어쩌면 이 끝나지 않는 질문과 논쟁 자체가 폭풍의 언덕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고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그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사례가 레딧의 인기 없는 의견, 그 언파퓰러 오피니언 게시판에 있었어요. 아,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눈 얘기처럼 호감제로인 이기적인 캐릭터들,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로 얽히고 설킨 플롯, 도저히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감정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창시절의 숙제로 억지로 읽었던 그 안 좋은 기억. 아, 학창시절의 트라우마.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이 소설은 애초부터 독자한테 편안함이나 쉬운 감동 아니면 단순한 재미를 주려고 쓰인 작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오히려 인간 본성이나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를 막 뒤흔들어 놓는 거죠. 등장인물들한테 느끼는 반감이나 불편함조차도 어쩌면 작가가 의도한 이 작품을 온전히 경험하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일부? 네. 그러니까 피상적인 줄거리나 캐릭터의 매력 이런 걸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또 사회적 억압이나 개인적 트라우마가 빚어내는 비극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그리고 그 황량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강렬하고 우물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읽어내려고 할 때 비로소 이 작품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단순히 정보를 요약해서 얻는 걸 넘어서 좀 복잡한 텍스트를 깊이 파고들어서 아하 하는 그런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당신 같은 학습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도전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물들이 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 그들의 숨겨진 동기는 뭔지 이런 걸 추적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폭풍의 언덕을 둘러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슬슬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네.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폭풍의 언덕은 단순한 고딕 로맨스라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격렬한 측면, 그리고 사회적 배제나 학대가 낳은 크라우바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를 그 황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정말 숨막히게 그려낸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인 작품이라는 것. 맞습니다. 출간 당시의 그 혹평과 후대의 열광적인 찬사는 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격렬한 감정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 소설 자체의 힘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왜 어떤 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걸작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전으로 남는지, 어쩌면 그 끊이지 않는 논쟁과 상반된 평가야말로 이 소설이 여전히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히스클리프의 그 불분명한 출신 배경,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지독한 학대와 사회적 멸시, 이걸 고려할 때 성인이 돼서 그가 보여준 파괴적인 행동들은 과연 그의 타고난 악마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를 괴물로 만든 사회 환경의 비극적인 산물일까요? 본성이냐 환경이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트라우마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지금 히스클리프라는 인물과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이 복잡성을 마음에 품고 책이나 영화를 다시 한번 접해보신다면 분명 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라는 깊고 어두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